자, 대학은 뭐예요? 대학은 카페 안 들었어? 대학은 아직 그냥 강연 얘기만 듣고. 이 카페는 안 들어있고요. 네, 아직. 그 옆에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하고 찾아왔어? 여기 유정이 어머니 알아가지고. 추천이 뭐? 추천을 주셨어요. 율동 다녀 애들? 네? 애들 율동 다니냐고? 네. 네. 아, 네, 맞아요. 율동 맞냐? 맞아요. 선수촌 아파트 아니에요? 맞아요. 또 그 뒤에, 네. 대하면요. 네. 동빈만. 아니, 모기님은 저 동빈맘한테만 오라는 소리가 없네? 뒤에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오면 된다 해놓고. 그 앞에는 6월달 아니에요? 6월 29일 인문학 수업 참석 가능할까요? 6월 29일 지났는데 그럼 뭐라? 그렇네. 성일초 나왔어. 또요? 또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자, 이제 뒤에부터 확인해보자. 갱달림, 맞지? 그 다음에 작은 나무. 별로 안 작아 보이는데 작은 나무. 그 다음, 작은 나무의 왼쪽에 누구야? 훈이, 윤이, 맘. 거기는 딸셋맘. 그 앞에는 사랑의 맘. 그 옆에는 진서엄마. 그 옆에는 시분맘. 내 없어, 다야? 신발장 앞에 없어? 누구 있어? 누구? 그리고 아니, 서영만 맞지? 네. 그 다음 오늘 처음 오신 분. 그 옆에는 대학은 뭐예요? 예? 뭐라고? 세야? 오늘 처음 온 거 아니고요? 아, 여기 있네. 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디서? 아, 경동청. 내가 지금 매주 먹고 있죠? 세연님 앞에는 누구지? 앞줄. 센시님,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두 분. 길 건너면 누구? 야준나. 아이씨, 용감아. 아, 그거는 왜 대학은 뭐예요? 부초 엄마. 극복대상? 아니, 그때 부초 엄마도 3명 같이 왔잖아. 어디 있어? 목채맘이 어디 있어? 누군데? 목채맘이에요? 여기 목인 댓글 사람 봤어? 어이없다. 여기에 목칭왕님한테 고객님이 애타게 메인이요. 안 달아놨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캠프 신청한 엄마들 지금 단톡방에 다 초대되는데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아니 4살 애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내가 특별히 댓글도 달았잖아. 4살은 내가 참가비도 면제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민폐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민폐가 된다고?
아니 캠프는 캠프는 뭐 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 듣다가 애가 칭칭거리면 애 데리고 나가서 놀면 돼. 그 하루 종일 노는 건데 강의 듣는 잠깐 빼놓고. 그래서 4살 아이들도 엄마 밥 나눠 먹으면 되니까 참가비도 안 받아. 버스비는 받나? 네. 4살이 버스 탈 때는 한 자리 차지하지. 무조건 1인 1 좋아하는 그래, 그러면 버스비는 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비밀 댓글 달든지 해야 모기님이 단톡방 쳐다거든요. 오늘 아침에 누가 한 명 취소했더라. 누구지? 수민맘이요. 그게 수민맘이야? 네. 애기 이름 뭐 단톡방에 보니까 뭐 누구 엄마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수민 엄마야? 이미 중위로 돼 있을 거예요, 단톡이. 진정에 10개가 잡혀가지고. 그 수민 엄마 어디 갔노? 댓글 삭제했어요. 혹시 잘했어. 예, 일하는 데서 가게 내가 지금 삭제하려고 찾고 있거든. 삭제했어요. 지금 강사를 누가 부를까를 가지고 모기님하고 저하고 치열하게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주소 불렀노? 그래, 극복 대상 그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강현조와 오랜만에 온 것 같나? 맞죠? 학기 초에 좀 오다가 아니 그건 못 왔어. 학교에 교육이 있어. 2번 넘지 싶은데 그 다음에 앞줄에는 미소천사만입니다. 미소천사만? 미소천사만 몇 번 이해한 것 같더라. 어디서 왔다 했어요? 월서초요. 어디? 월서? 네, 월서초. 그 다음에 목채만 그 다음에 저는 뭐예요? 뭐라고? 열린? 어디서 알고 왔다 했어요? 아, 학교 오시면 사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붙여요. 3학년? 애가 사대 3학년? 붙여, 예, 2학년이요. 같은. 다 2학년이야? 애들이? 오늘 처음 왔죠? 맞아, 세 번째. 세 번째라고? 또 길 건너가서 이쪽에 유정이 엄마, 그 다음에 이은정, 그 다음에 꽃대수마, 그 다음에 누구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님. 이수천 선생님은 지인이 은정씨라 했어? 저요? 예. 호기심 소년이요. 그래. 호기심 소년이네. 앞에 있습니다. 호기심 소년? 월서천에 네. 8세. 근데 미소천사는? 4학년. 아니, 이분이 소개한 거 보니까 강의 안 들었다 뜻이네. 아, 그 송일초 가서 다시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월서초에서는 안 오고. 네. 다이아몬드가 누구라 했어요? 태전초. 어딨노? 아니, 여기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걸려? 1시간 넘게 걸려? 네, 1시간 반 정도. 그 반원단에서 갈아타요? 뭐라고? 상수도 없어요. 그럼 저 지상철 안 타고 네. 버스로? 네, 대단하다. 몇 번 왔어요, 지금? 5번. 5번. 아니,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처음 듭니다. 예? 뭐라고? 시오시오, 최고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네. 이현정. 진천동. 이현정님은 아니 택포를 살잖아. 누가 초등학교잖아. 근데 여기 방방 꼭꼭에 지인이 있다.
별님이 아까 어디서 별님? 부초 다닌다고? 살기는 봉동힐스 살고. 세비장님 왔어요? 세비장이에요? 몇 번 왔어? 오늘로 5번? 세비가 아이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지가 짱이라고? 이건 나을 시집이네. 자, 그다음 세비장님 옆에는 다음에 대용하면 딸기 어디? 딸기도 뭐라고? 딸기도 딸기도도? 제일 밑에 있어. 이것도 은정시네. 이건 또 북동초네. 북동초는 농공인데. 네. 아니 은정씨 뭐 하는데 아멘이네? 여기 여러 동네 사람들 알고 있어. 뉴스킨. 뉴스킨 한다고?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 온 동네를 동네 사람 다 알고 있고 또 언제나 그 사람들이 또 다 오고. 아니 오락해도 안 온다니까. 요 바로 옆에 요 얼마나 아파트 많은데 오락해도 안 와. 고맙다 하던데 그거 다 데려와서.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아니 무슨 능력이 있나? 평소에 뭐 잘 살아만 갔다. 여기 다요 근데. 신뢰를 했더니 여기 대학을 보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네네 저 이쪽에. 아 저기 있네. 이인정님께서 여기 또 봐라 도원동이잖아. 이해가 안 되네. 그렇다 치고 소다세 근원님, 그 다음에 키원지인마, 수민마, 여기 뭐라고? 호기심 중에. 호기심 소녀, 여기는 민서. 민서마, 여기는 태양표, 안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안에. 안에 몇 명 있노? 어? 6명. 안 들린다고 거기는. 거기 지금 앰프를 뭐 2개짜리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아무도 안 된대요. 안 된대? 아예 교체를 하거나 아니 교체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새로 산다는 그러니까 말이잖아. 길이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마이크 2개의 에이스가 되는 건 어때요? 근데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길이가 3m 정도 되는 선을 연결할 수 있대요. 됐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렇죠. 마지막 주는 뭐 종강 파티 하는 거니까 파티? 디프리 그리고요 혹시 캠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지금 못하는 거야? 캠프 신청하신 분들 중에 그 애기 이름 아이들 학교와 학년 이름을 신분을 노출하기 이름은 비밀대표도 괜찮으니까 남겨야 그 명찰 만들거든. 명찰 단톡방에서도 지금 모기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저도 공지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참 신청할 때 가족의 수, 아이 학교와 학년 또는 나이, 여기서 나이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무하거든. 버스 또는 자가이동 여부, 연락처 이렇게 남기라고 했는데 안 남기시는 분들 있어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라 원주 사는 엄마가 유튜브 좀 보거든. 아이 학년은 있네. 학교와 이름 세비장님 봐 여기 우리 갔는 세비장이 아까 여기 있다 합니다. 7살짜리 딸 이름 노출하기 싫으면 비밀 댓글 달라니까. 카톡으로 드렸는데. 카톡으로 모기님하고 내하고 소통이 안 되거든. 나 드렸잖아요. 왜 그걸 왜 해요? 모기님한테 1대1 톡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기님한테 줘봐야 나는 몰라. 아, 그럼 마지막에 모르겠다. 여기다가 비밀 댓글 달든지 하라니까. 네, 친하시지 않군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해남 사람이, 아, 여기 이름 있네. 이수홍님 누구지? 강의들은 안 오는데 여기 온다고? 아, 제 친구예요. 친구? 진짜 친구야, 애기 친구? 진짜 친구. 맞아? 세아가 누구지? 이거 서울에서 온다 했지? 시은 지인만도 다 여기 애기 이름 없잖아. 호기심 소녀들 여기지? 여기 이름 써놨네 이제. 미소천사나? 어디 갔지? 네. 톡으로 드렸습니다. 에이씨. 어떻게 우리 이은정 씨가 어떻게지? 네, 네. 지금 예상을 초과한 인원인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보통 이제 갈 때쯤 되면 또 취소하거든. 그래가지고 적당한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여기 강의도 그렇죠. 강의 듣고 엄마들 뭐 몰려올 거 생각하면 무슨 강당 빌려야 되는데 저절로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신청한 사람 140명 되는데 작년에도 한 160명 신청해가지고 갈 때 되니까 120명 수준으로 줄었어요. 초청 안 해도 되고 혹시 넘치면 썩은 물들이나 모인 물들은 인근 펜션에 수용하는 방법을 그 부속사 입구에 펜션이 있거든요. 그 차로 10분 거리인데 거기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세금으로 지은 거라서 실제 공식 수용 인원은 104명인가 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또 어리고 하니까 한 130, 40명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늦게라도 결심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제가 고른 그림책은요 엄마의 품?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어제 이거 우리 연구소에 책이 없어가지고 여기 힐스테이트 도서관에서 빌려왔어. 힐스테이트 반딧불 도서관에서. 출판사는 바우솔. 이 바우솔의 출판사의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책이 하는 거인데 그게 뭔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담장을 먹는다라는 그 공강규 시인의 시를 이 그림책으로 만든 거죠. 이 출판사가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책도요 박철이라는 분의 시예요. 시의 그림을 그래서 붙였는데 그림을 그린 분은 여러분들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 아는 동강의 아이들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저는 한 15년 전에 강원도 놀러 자주 갈 때
좋아했던 그림책인데 그 영월에 가면 동강, 서강 있거든요. 그 동강의 아이들의 그림을 그린 그 수채화, 동양화풍의 자연을 잘 그리는 분이 김재홍 화백이라고 그분이 그림을 그렸고 박철 시인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바우설리안 출판사에서 주로 그 공광규나 또 그 섬진강 시인 누구지? 김용택이나 또 최근에 미투 운동이 걸려가지고 고은 선생 이런 분들의 시를 이제 그림책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고은 선생의 책을 해보고 싶었는데 최영미 시인 덕분에 최영미 알아? 서른 잔치는 끝났다 하면 시를 쓴 최영미가 JTBC 나와가지고 고은 선생을 폭로하는 바람에 이제 고은 선생 그림책 못 쓰게 됐어. 그거 하면 내가 마치 엄마의 제목도 일단 감성을 자극하고 좀 진부하기도 하지만 감성도 자극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엄마 돌아가신 기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한 편 우리 교회 게시판에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유명한 옛날 그 교부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통 기독교계에서는 사도라고 불러요. 제자들, 12제자가 대표적이죠. 베드로 뭐죠 그랬죠. 예수가 죽고 또 제자들도 한동안 이제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다 죽고,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진 시대에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AD 4세기경에 가톨릭이 탄생했죠. 그 320 몇 년에 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경을 정경으로 하고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정식으로 그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종교가 된 거예요. 국교가 된 거예요. 그게 4세기경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1세기에서 4세기 사이, 한 200년, 300년 동안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온 리더들을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 그 교회가 어머니 같다, 이렇게. 교회가 어머니 품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가, 이번에 제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그 말을 발견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이제. 왜냐하면, 일단 그런 책도 있고, 엄마의 품, 박철 시, 김재홍 그림. 책을 넘기면 안쪽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고 비만 내리고 있어. 지금 마우스네. 십자적은 마우스예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마우스가 있다. 필스테이트 도서관에 감사하네. 박철이라는 분은 소설가라는데? 시도 쓰고. 근데 저는 시에 관심이 많은데 잘 모르는 분이 10권의 시집을 발간했대. 한국작가회의 시분과위원장이래. 나이는 안 나오네요. 한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창비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대. 엄마의 품, 장마의 땅,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장마철 사이사이 햇살이 비치면 엄마는 논으로 피사제를 나가셨다. 빗속의 잡초들 역시 쑥쑥 키를 세웠으니까. 수업을 마친 나는 더위 속 일하는 엄마를 위해 작은 물주전자에 시원한 우물을 떠서 들길로 물 심부름을 나갔다.
논툭길 위로 고추장자리가 앞서 나가고 메뚜기는 볏잎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내 주머니 안에 속이 하얀 크림빵도 하나 있었다. 멀리 신장로의 버스 뒤로 일어난 먼지를 바라보며 넘길을 걸어 들판을 반쯤 걸어왔을 때다. 하늘을 혹시 이상하다? 파란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바뀌면서 멀리 팽주강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다. 돌아보니 벌써 한참을 걸어와 마을은 이미 산 밑에 납작이 몸을 낮추고 있었다. 구름보다 먼저 몰려온 것은 검은 하늘 속의 빗줄. 툭툭 한두 방울 내리던 물은 대지를 적시며 갑자기 물세례를 쏟았다. 인적 하나 없는 들판에 얼음이 내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논길에선 주먹만한 참개구리들이 놀란 듯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했다. 서둘러 논길을 걸었다. 미끈거리는 고무심이 자꾸 발바닥을 벗어났다. 가슴이 조여오고 몸이 젖을수록 겁이 났다. 비는 더욱 거칠게 쏟아졌다. 어쩌지? 세상에 요동치는 어둠 속에서 두근거리며 한동안 앞뒤를 살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엄마를 향해 달려가야 하나? 그러나 방황은 잠시였다. 나는 얼굴 가득 빗물을 뒤섞으며 엄마를 향해 내달렸다. 엄마 모습만 떠올랐다. 한참을 달리다 이쯤이다 싶어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온통 빗줄기만 뒤척거릴 뿐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엄마. 먹구름과 비바람과 장대비가 무서워 있는 힘을 다해 엄마를 불렀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한동안 소리를 지를 때였다. 엄마가 작은 수로 다리 밑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며 몸을 일으켰다. 엄마! 나는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엄마를 향해 달렸다. 철이야? 아이고 이놈아, 이 빗속에서 집으로 내달려야지. 이리로 오면 어떡해 이놈아. 엄마는 대뜸 내 등짝부터 내리쳤다. 그리고 옷자락을 들어 젖은 내 얼굴을 닦고 또 닦았다. 엄마는 볼을 비비고 바라보다 나를 꼭 안았다. 추위에 떨던 나는 엄마 품에 안기자 비가 그치는 것 같았다.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엄마는 새로 나온 달걀처럼 맑아진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감싸고 다시 한번 안아주었다. 우리는 곧 다리 밑으로 들어가 빵과 주전자의 물을 나누어 먹었다. 왜 엄마한테 왔어? 응? 그럼 어디로 가? 마을로 가지 않고 엄마한테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엄마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도 속으로 내가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때 달려가 안기는 와이프니 얼마나 넓고 따뜻했는지. 빗줄기처럼 거친 비바람 속에도 엄마의 품에만 안기면 무서울 게 없었다. 엄마의 품에는 세상 모든 따사로운 햇살이 다 담겨있다. 저 다리 밑에 보여요? 이걸 영화 기법에서 뭐라고 하지? 페이드하고?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면서 왜
뭐 이런 거 안 하나 몰라. 엄마가 논으로 피를 뽑으러 나갔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피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첫 페이지 보면 피살이라고 나오잖아.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피가 막 번성하죠. 원래 잡초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번성하죠. 뭐보다 벼가 자라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뽑는 작업을 농촌에서 피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 잘 말씀드렸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한 비유가 있는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천국에 가는 그 비유, 이게 이제 주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계속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말했죠? 어디 뭐 어떤 공간 같으면 주소를 말하면 되잖아. 그렇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다르고 우리 관념과 다르게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디 특정한 지역이나 뭐 행성, 몇 번째 행성이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또 한 번 비유를 하는데, 제가 강의 때 자주 말씀드려요. 천국 마치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그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가보면 내가 뿌린 씨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대. 그 중동지방이니까 거기는 이제 주로 밀농사를 하잖아요. 밀을 심었는데 이제 밀과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사실은 밀을 열매맺지 않는 잡초죠. 가라지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모를 심었는데 피가 함께 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피를 뽑는다고 해서 내가 피 뽑으러 갔잖아요, 지금 엄마가. 그래서 유명한 비유가 있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 같대. 근데 다음날 보니까 종들이, 이제 하인들이 다음날 밭에 나가보니까 내가 심은 피만, 밀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또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좋은 밀만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주인이 한 말이 뭔가 하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 아이 키우면 아주 쉽지. 아이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들 있죠. 그거 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아이들 안에서 자라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교정하려고 하죠. 교정하려고 하는 게 잔소리,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그런데 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은. 근데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라 밀까지 다 뽑는 거야. 조지는 거지. 이제 자존감 낮아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두래. 이게 놀라운 지혜라니까. 자, 그냥 두면 나중에 그 이삭이 팬다는 말 알죠?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벼로 말하면 피와 벼의 결정적 차이는 뭔가 하면요, 이삭이 패느냐 아니면 아무 열매도 없느냐, 이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삭이 패면 금방 구분이 되죠. 그래서 뽑기 쉽다니까. 근데 열매가 맺기 전에는 어때요?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논에 들어가가지고 피 뽑다가 다 조진다니까. 우린 또 심을 줄도 몰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모내기 군대 동원해가지고 왜 농촌 인근 마을에 모내기 봉사하고 이러거든요. 우리 농촌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뭐를 꽂을 줄을 몰라. 그래서 저는 뭐 할게요?
줄 잡고 있는 거. 양쪽에서 왜 못줄 잡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뭐를 이제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쫙 그 줄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투르게 피 뽑으려고 하다가 조진다니까. 이야기가 자주 말했죠. 오늘 초반에 이 피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천국 같은 거라. 천국은 있잖아요. 그죠? 그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상태라.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가라지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생명이 자라서 그죠? 가라지를 이기기를 기다리는 작업이죠. 이게 천국이라니까. 부정적인 모습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그걸 일일이 교정하려고 하다가 저도 이제 처음에 아마추어 때는 아이가 어디 갈 때는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늘 이렇게 교정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뭘 알았는가, 제가 만난 제 스승이 저를 양육할 때는 한 번도 저를 교정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34살에 제 스승을 만났다고 했죠. 그때 나는 하우스단에서 노름해가지고 다 망했고 마누라한테 버림받았고 지금도 성질이 좀 더럽지만 지금도 요즘 처음 오신 분들 강의 들어와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싸하죠. 내가 아까도 아이스 커피 가져왔잖아. 누가 내가 분명히 따뜻한 커피 달라 했거든. 들었지? 들은 사람 손 들어봐. 그거 앞전에 다 들었잖아. 내가 우리 현정 씨한테 따뜻한 커피 달라 했거든. 그럼 나중에 여기 냉커피가 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진짜 더 못되게 이야기했을 텐데 요즘 많이 좀 좋아진 게 그래도 좀 처음 오신 분들 놀라기도 하고 이런다니까. 내 까칠한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저는 34살 때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그때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 34살 때 제 상태는 그랬어요. 이게 뭐라 하나? 못 봐주는 상태. 꼬라지가. 생김새도 그랬고요. 옛날에 34살 때 내 사진이 있어. 처음 대통령까지 생겼댔죠, 지난주에. 정말 깜말라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고 맨날 4개 또 노름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막 피골이 상대적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몸무게 그때 52kg 나가고 지금은 69kg라니까. 원래 69kg. 얼마 전에 70kg 넘어가가지고 내가 햄버거를 끊었잖아. 내가 연구소에서 늘 점심을 귀찮아가지고 햄버거 먹었는데 밀가루 똥배라는 책이 있더라고. 일본의 어떤 학자가 지금 책이잖아요. 밀가루가 특히 유전자를 조작한 밀이 오리지널 밀이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한 밀이 이 성인병의 주범이라더만. 그런데 진짜로 햄버거를 딱 끊었어. 그랬더니 71kg, 2kg 가는 게 지금 69kg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축구를 정상적으로 할 때는 보통 67kg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무릎 다치고 해가지고 축구를 몇 달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9kg를 유지하고 있어. 근데 제가 34살 그때는 52kg 있다니까. 눈이 막 쪽 째져가지고요. 제 별명이 독사였다니까, 독사. 내기다 묻히거나 이럴 때 내 눈빛, 포카 치러 다닐 때 내 눈빛 이런 걸 사람들 보고 독사다 했어. 정말 여유 없고요. 황폐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지프의 마당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지프의 마당처럼 고철 덩어리고 뭐 아무것도 나지 않는 진짜 황량한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처음 만난, 물론 뭐 우리 엄마 우리 형 때문에 제가 만나긴 했지만 저같이 아무 관계도 없고 희망 없는 청년에게 그죠? 완전히 그때 내가 뭐라 했지? 우리 와이프를 우리 목사님이 설득하면서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우리 와이프 그때 저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요즘 오신 분들 모르니까 이제 뭔가 싶을 텐데 제가 워낙 개판으로 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애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우리 애 4살이었는데 그 학교 강의 때는 내가 뭐라 해 우리 4살 때 내가 애 잘 키워보고 싶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 근데 그 사건의 결정적 동기는 그때 내가 와이프한테 버림을 받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때 완전히 망했거든요. 처갓집에 가서 막 정말 그때 지금도 좀 잊혀지지 않는데 1994년 1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처갓집 앞마당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었거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장모님한테, 저 할머니한테. 그래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그 사건 그때 내가 내 인생이 끝났죠.
그렇게 내가 모든 자존심 이런 걸 내놓고 내가 진짜 동물처럼 그 시골 새벽에 한밤중에 시골 청도 시골 저같이 앞마당에서 엎드려서 내가 그 추운 겨울에 막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니까. 근데도 그때 거절당했잖아. 우리 애를 내가 타고 갔던 내 동생 택시에 우리 장모님이 던져 넣으면서 하는 말이 김씨지만 우리는 더 이상 끝났다 하더라고. 그 천원들이 나와서 자 형 계속 이카시면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신대. 그 말 들으니까 니 계속 이랬다 그러면 뒤진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걱정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진행을 짠내서 빌었거든.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때 내 인생이 끝났죠. 저 8조령 넘어오면서 그때 8조령 알아? 네. 가창 청도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그 고개 있죠. 그거 넘어오면서 내가 막 눈에서는 펑펑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에 안고 대구 들어오면서. 근데 그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하더라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항상 우리 학교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가 2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피 말리는 심정이었어요. 혹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확인됐잖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모든 진행을 짜내서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애기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여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내 본능적으로 그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딱 이 생각이 들대. 34살에. 그리고 난 하늘에서 지푸라기라도 썩은 새끼줄이라도 혹시 내려오면 내가 그걸 붙잡으리라 하고. 저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그 신을 버렸죠.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군대 가기 전에는 대학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이랬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운동권이 되고 마르크스를 만나고 이러면서 신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걸 알게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신하고 빠이빠이 하고 오히려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들은 후배들을 꼬셔가지고 운동권 만들고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34살에 갑자기 마누라가 날 딱 버리고 나니까 운동권이 나가리고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신한테 기도하거든. 하나님 혹시 제가 양심이 있어서 붉은 동아줄은 기대를 못하겠고 썩은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내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그렇게 기대했거든. 그때 진짜 썩은 새끼줄 같은 지금 우리 목사님을 만났죠. 우리 어머니가 워낙 내가 불쌍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마누라 없이 이제 혼자 애 데리고 사니까 불쌍해가지고 이제 설거지 해주러 우리 형수 눈치 봐가면서 몰래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해주고 이렇게 가셨는데 반찬도 좀 해놓고 그래서 너무 막 안타깝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한테 제일 큰 한이 뭔가 하면 이 아들 키우면서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못 해줬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성공경 노동교육 평생을 사셔서 늘 출퇴근하기 바쁘고 그 당시에는 2교대 했거든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서 우리를 친척들 다 보냈잖아요. 학교도 못 보냈죠.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죠. 그러니까 얼마나 늘 우리한테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래도 금융고시에서 대학 들어가고 그 교사하는 마누라 만나가지고 좀 안정되게 사는 것 같아서 안심했는데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막 애 하나 끌안고씩 하고 있으니까 얼마가 막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저한테는 제 스승이, 제 인생의 스승이 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막 그 노인이 막 울부짖었잖아요. 제발 우리 둘째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침 일찍 찾아가서 막 자기 인생을 다 고백하면서 지금 둘째 아들 다 죽어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었대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분이 우리 와이프를 이제 상담한 거죠. 제가 뭐 설득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겠어? 근데 이 그림책에 보면 그래도 엄마 너무 따뜻하게 나오잖아요. 표정도 좋고 그림도 좋고 참. 근데 저는 어릴 때 거의 뭐 이런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학교 갈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2번 엄마가 밤일하고 와서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 기억은 한 2-3번 엄마 무릎을 삐고 누우라 하고 귓밥을 2번인가 보였어요. 제 평생에 2번.
별로 같이 살지도 못했으니까 친척집에 있습니다. 친척집에 가 있으면 가끔씩 2달에 한 번 엄마가 나타나오느나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생활 위주로 온 것 같아. 외삼촌, 자기 오빠들이죠. 저는 큰 외삼촌들이 있었는데 잠깐 엄마가 보여. 근데 난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서먹서먹한 거라. 그래가지고 뭐 막 하면 달려가지도 못했어. 얘는 막 달려가서 안기고 하잖아. 나는 그냥 멀찌감치였어. 이렇게 멀찌감치에서 바라보다가 잠깐 또 놀고 나면 엄마가 없어. 우리 엄마가 이제 생활 위주고 자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은 이제 내가 그래도 좀 철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다른 모르지만 좀 알겠어요. 그냥 두고 가는 게 너무 아프니까 아예 몰래 가고 몰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엄마하고 합치러 내가 내려왔는데, 언제 내려왔는가 제가 직업훈련소에서 기술 배워가지고 이제 어떤 가구 공장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3대 가구 중에 하나가 동서가구라고 있었는데, 보르네오하고 뭐 동서, 제가 동서가구에 이제 취직해서 경기도에서 공장에서 기숙사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편지를 왔어. 너희 형이 경북대 의대에 합격했다 하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야, 뭐 사촌이 넌 사람이 배 아프다 하지. 뭐 사촌하고 친형이 의대를 들어갔는데 내가 막 분이 나더라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씨발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어릴 때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 너희 아버지가 이혼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혼자 삼형제를 다 못 공부시키겠으면 둘째를 공부시켜야겠대. 제가 둘째는 둘째. 내가 그때 천재 소리 들었다니까. 뭐 기회는 하기는 덕담 많이 들었죠. 어른들이 왜 극하잖아. 제가 시골에 친척집에 가면 저 6, 7살 때 가면 저보고 다 켰다니까 김판 사오시나 하면서. 그런데 제가 똑똑했나 봐. 나중에 결혼하니까 똑똑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형은 늘 빡시게 공부시켜야 되죠. 저녁마다 엄마가 공장에 일하러 가고 형이 공부시키고 아빠가 무섭게 공부시키니까 우리 형은 쫄아가지고요. 뭐 철수와 1위와 나하고 놀자, 국어 1-1에 그거 나오거든. 바둑이하고 놀자, 영희와 1위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하고 놀자, 뭐 이런 그 대사가 나와. 그런데 막 그걸 막 외우라 하는데 우리 형은 막 버벅거리면서 아빠 앞에서, 나는 그때 5살이었는데 그 닭한 책방에 사니까 밥상 펴놓고 형을 막 그렇게 아빠가 쪼으니까 나는 그 밥상 주위를 뱅뱅뱅 돌면서 저절로 다 외야 돼. 그 우리 형이 막힐 때마다 내가 욱조했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나 봐. 우리 형도요, 나중에 우리 형이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없는 집안에서 우리 형이 그 초등학교 정교원이 회장했다니까. 그러니까 똑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도 그 임지초등학교라고 대구에서 전통이 3번째 긴 학교였어. 비산 7동이라면 그 정교원이 회장 출신이라니까 우리 형. 근데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형도 중학교 못 가고 전라도에 경전에 사관으로 갔잖아. 그래서 사관으로 일하다가 이제 형이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그 전라도에서 3번이나 대구로 도망갔다니까. 도망오면 또 잡혀가고 도망오면 또 잡혀가고. 그렇게 하다 결국 이제 3번째 만에 탈출해가지고 혼자서 엄마 없는 대구 땅에서 혼자 검정고시 공부했다니까요. 그때 내당동, 지금 대형학원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 요즘 무슨 큰 마트 있더라. 내당동 그 앞에 번데기 장사하는 데 있어. 그 형이 이제 의대를 들어갔다니까 엄마는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저는 막 분이 나가지고요. 내가 그 가공장에서 일하면, 가공장 제가 조각밭에서 일했거든. 농 같은 거 만들면 앞에 조각이 있다니까. 뭐 문양 뭐 이런 꽃 뭐 이런 거. 그 조각 파서 이제 평면 조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구 앞에 붙인 내가 조각만이 있었는데, 조각 앞에 칼이 있어야 돼. 조각 칼이. 둥근 칼 뭐
초등들도 왜 고무판에 조각하면 칼 5개 있죠. 7짜리. 우리는 뭐 칼이 20개씩 있어. 여러 종류의 칼이.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그걸요, 칼이 있으면 그 조각 칼집이 있거든? 칼집에 딱 꽂아두는데, 제가 칼집을 들들 말아서 쓰레기 쳐봤고, 내가 대고 내가. 나도 공부하겠다. 근데요, 대구 내려왔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못 하겠는 거야. 떨어져 살아가지고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삼형제 중에 내가 최초로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 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엄마들 자기 애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는 엄마들 보면 내가 미워 죽겠어. 엄마 하는 말이 얼마나 친근한 말인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뭐 예의가 안 킨다고 어머니 했다. 좀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어. 그래서 어머니라 했다니까. 그 내가 어머니 하니까 그게 좀 예의 있어 보이지. 우리 형도 따라서 어머니 같다. 그러다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이제 어머니하고 부르게 됐죠. 근데 이 육신의 어머니도요, 이렇게 막 소나기 쏟아지는 날 엄마를 찾아가고 막 이렇게 안고 감동 중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평생이 몇 번 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진짜 어머니 너무 소중하잖아요. 감사하고 애틋하고 하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이런 장면이 잘 연출이 안 된다니까. 맨날 혼나고 뭐 언니한테 자주가 삐지고 뭐 유산 내한테 좀 제일 덜 주고 막 이래라. 그 어릴 때 그 엄마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경력 이 나이 되거나 그 엄마가 그 엄마가 아니야. 오히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부담되고 있잖아. 이제 병들고 이제 모셔야 되고 막 이상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엄마 품이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옹호할 그런, 그죠? 그런 엄마 같은 품이 필요하다. 근데 육신적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 2000년대 돌아가신가? 그건 잘 안 된다니까. 함께 살고 함께 교회를 다니고 이래도 잘 안 돼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렇지만 그 살갑게 한 번도 제대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어머니 같은 저는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 제 스승과 함께 살았잖아요. 지금 25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데, 전 지금 돌아와서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몸담고 그 절망적인 34살 이후로 20몇 년을 산 이 사회, 이 공간이 마치 엄마품 같았어.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 못하는 거 여기서 다 있죠. 저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고 못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간증은 했어. 우리 어머니 듣고 있고 형도 듣고 있고 다 듣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면 온 교회 같이 울었다니까. 그 어머니의 고마움을 다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또 가끔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제가 여기 구월성 지구를 뭐 하는 쪽에, 여기 신월성이잖아? 저기 달성 군청 있는 데 있죠. 우리 어머니 옛날에 거기 동사 아파트 살았는데, 제가 하루는 여기 88 올림픽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러 갔어. 우리 교회 후배 가져가고 같이. 수영을 배우러 가가지고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유아풀에서 키풀을 잡고 이제 물장구 치는 걸 그 후배한테 배웠어요. 지금 경명여고 국어선생하는 교회 후배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저한테 유아풀에서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차기 하는 걸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같이 갔던 그 와이프가, 걔하고 후배 와이프가 우리 카페를 만든 아줌마예요, 사실. 우리 카페 주소 보면 뒤에 실제라고 돼 있다니까. 그 대화명지. 그 아줌마가 갑자기 오빠 하면서 왜 하니까 저기 1레인에 마라 하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할배가 있다. 난 멀리서 봐서 모르겠어. 수영장 숨어 쓰고 있잖아. 근데 그 할배가 머리가 둥둥 떠가지고 배영을 하고 있더라니까. 혹시 오빠 엄마 아닌가? 하면서. 근데 그러면 그 동사아파트 살면서 올림픽 수영장 맨날 수영하러 다녔대요. 근데 쫓아가고 진짜 오랜만이야. 너무 신기하대.
근데 그때 그 장면, 일레인에서 노인이 물에 둥둥 떠가지고 배영을 하고 있어. 나는 발차기를 연습하고. 그때 내게 뭐가 확 비춰오더라고.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들었던 노아의 방주기야. 홍수가 나가지고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물에 잠겨 죽잖아. 근데 노아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 산다니까. 방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배. 참나무로 만든 배. 거기에 딱 8식구가 살아. 노아와 노아의 와이프. 그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와이프. 걔들만 방주에 딱 들어간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 홍수 신화죠. 이건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동지방에 있는 모든 민족의 신화에 다 나와. 홍수 신화라고. 그래서 성경이 뭐 굉장히 뭐, 지 혼자 뭐 질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성경이 제가 꼭 창세기는 중동지방에 나오는 수많은 신화들의 편집이야, 편집. 이거 신학교 가면 다 배워. 신학교 안 가고 그냥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역사적 사실처럼 이렇게 믿고 있지. 하여튼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엄마가 그 배영하고 있는 거 보는 순간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요. 아, 우리 엄마가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삼형제를 태워가지고 험한 세상을 침몰하지 않을 지금까지 항해해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행복한 곳까지 인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우리 엄마 그 배영하는 걸 보고 내가 이상하게 창의적으로 연결되더라고. 그날 교회 가서 간증했잖아요. 수요일날 밤에. 그랬더니 모개가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32살에 과부돼가지고 삼형제를 키우면서 온갖 그 세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맞서서 우리 삼형제를 어디 새로 시집 갖고 막 우리 낙동하고 오래야 되니까 재혼도 안 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 삼형제를 이렇게 잘 키우구나 싶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는 직접 말은 못하겠어. 쑥스럽고 낯간지러워서. 그래서 그냥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우리 엄마도 듣잖아. 이런 간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은 큰 효도를 했지.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나를 이렇게 낳아서 잘 길러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쉽지 않지. 근데 저는 이걸 뭐 무수히 많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게 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요,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생각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 밤제사를 공장에 가잖아요. 우리 형은 뭐 검정고시 공부한다고 뭐 손가락도 갖다 가네요. 제가 6학년 제가 밥을 했다니까. 엄마가 아침 일하러 가면 아침에 형 도시락을 싸야 되잖아요. 연탄 아궁이에 그 나타난 소스를 얹어놓고 거기에 찬물을 갖다 부어놓고 밤에 자. 아침 되면 그 물이 따뜻해지거든요. 그 물에 내가 밥을 해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서 우리 형 도시락을 싸고 그랬다니까. 근데 엄마가 밤에 공장에 갈 때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내가 25살 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생각에 25 때면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25은커녕 내가 40이 돼도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잖아. 운동권하고 뭐 까불고 돌아다니라고. 한 번도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해. 죄책감도 없어. 용돈은 우리 형이 충분히 드렸고요. 우리 형이 잘 사는 바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릴 때는요, 우리 형 잘 사는 게 내가 너무 샘나고 질투가 됐거든. 근데 우리 형이 잘 못 살고 내처럼 못 살았어 봐. 그러니까 다 비참하잖아. 형이라도 잘 살아서 적어도 걱정 없이 엄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우리 형이 나도 많이 도와줬고. 내 운동권 있을 때는요, 맨날 우리 형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랬잖아. 이걸 운동권 용어로 보급투쟁이라고. 사무실 불리고 유인물 찍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동기동창도 찾고 뭐 이래가 돈 지원받고 이러거든. 근데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이래가지고 짜다는 뭐 그렇게 할 데가 없어. 만만한 게 우리 형이라고 맨날 우리 형 병원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또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도 우리 큰 집에서 우리 형수가 다 대주고. 지금 이제 로스쿨 가야 되는데 로스쿨 학비도 지금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 내 형편은 로스쿨 학비 못 돼. 안 되면 그냥 대출 할 거야 뭐.
아니 우리 마누라 퇴직하고 퇴직금 일시불로 받으면 그걸로 하더라고. 근데 뭐 근데도 도와주겠지.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 때 우리 형을 강사로 초빙해야 돼. 우리 형은 큰 병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요. 마인드가 좀 일반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또 다른 어떤 굉장히 진취적인 이런 게 있어요. 그 형하고 대화하고 형의 강의를 듣다 보면 저도 영감을 많이 받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우리 형 의사고 이러니까 과학 책 많이 읽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할 텐데 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는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강의 기회를 주고 이래야 우리 좋아하거든. 우리 형도 소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온 세상에 말하는 건데 우리 형은 병원에서 진료실에 갇혀가지고 그럴 기회가 없어. 저를 진짜 부러워한다니까. 저는 맨날 다니면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래요. 어머니의 품, 엄마의 품 이거 있잖아요.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커서 고향 가봐. 여기 보면 나지막 한 동산이잖아요. 고향 뒷산이. 어릴 때는 그렇게 즐겁게 놀았죠.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릴 때 고향이 없다니까. 시에 나오잖아요. 시조에 이조시대 시조 중에 뭐 아이고 산천은 어디 가야 돼? 인근은 간다 있는가? 그런 시 있죠. 어릴 때 내 고향이 고향 같지 않고 어릴 때 부모님이 어릴 때 그렇게 막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뭐 신뢰하고 안심이 되고 이런 부모님이 또 아니잖아요. 크면 그렇다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스트 패러다이스 하는 거죠.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린 거지. 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그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는 그 소설로 썼어. 희곡을 썼는데 그 로스트 제목이 패러다이스 로스트 신라원. 근데 무슨 우리가 에덴 잃어버린 게 우리하고 비슷한 거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어릴 때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고 엄마 품에 안기고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이 낙원을 잃어버린다니까. 우리가 자라게 되고 어머니 늙어가고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여러분들 해봤죠? 남편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남편이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나? 같이 살아보면 더 서글프죠. 오히려 애 같아가지고 애 새 키운다 해서고 막 이렇게 하잖아. 우리 와이프도 저를 규정하기를 항상 저를 중딩이라고, 저 진혜령은 중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맙고 뭐 이렇게 든든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 정신적으로 뭐 신랑이 내게 깊은 안식을 주고 이렇지도 못해요.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요. 허무해지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머니 품 같은 그죠? 그런 게 그리워지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면 저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유년 시절. 지금이 가장 행복한 사람 없어. 조사해보면. 내한테 와서 조사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우리는 과거가 행복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그게 아련해지고 막 이래. 그래서 노인들도 돌아가시면서요. 엄마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향 같은 그죠? 그 무엇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죠? 어떤 분을 만나서 저를 제 모든 것을 받아주는 저를 아까 말했죠. 피를 뽑지 않고 교정하지 않고 그 생명이 자라기를 기다려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마치 그 고향 언덕처럼 엄마 품처럼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나고 나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연구소에 있는 꼬마들도 제가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처럼 아이들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 하는 거잖아. 어떤 애들은 뭐라 하잖아. 우리 박은진이라고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이 꼬마는 모기모의 사람을 충분히 갖고 자라거든. 왜냐하면 얘는 아빠 얼굴도 몰라. 엄마가 아빠가 어릴 때, 지 애기 때 이혼해가지고, 지금 새아빠하고 같이 살거든.
새아빠 엄마가 맨날 틱틱 싸고 틱틱하고 막 이랬거든. 그 덕분에 이제 이 은진이 엄마도 사실 친정 아빠 모르고 자랐지. 그 친정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엄마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너무 가난해져서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그 두 번째 만난 남편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안 맞으니까 맨날 싸우다가 갈아서 해야 되겠다고 자기 형님한테 찾아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사는 남편의 형의 와이프. 형님 맞지? 형님한테 찾아갔는데 이 형님이 호시호시에서 제 강의를 들은 엄마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살고 있어. 이 형님이 김상도 쌤이라고 있는데 호시호시 한번 찾아가 봐. 이 아줌마가 그때 호시호시 문 닫았을 때 우리 연구소 찾아왔잖아. 우리 월요일마다 하는 성경 모임에 이 낯선 아줌마가 찾아왔다니까. 처음 딱 보는데 이 아줌마 내하고 같이 못 살겠다 싶더라고. 딱 보니까. 이 외모로 이거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이 아줌마 일단 성형을 했어. 그래서 코가 오똑해. 자기 모국으로 성형이 꺼있었는데, 그 뭐야,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제부가 되고 주면 성형이 꺼있어요. 여러분들도 연구소 출신이라서 할인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은 뭐 친정엄마고 뭐 딸이고 다 똑똑하게 콧수술했잖아요. 동도촌하고 보문에 강의하러 갔는데 똑같은 아줌마 둘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의 각도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 딱 깍쟁이 재수없는 보혜지 엄마 같아가지고 이 아줌마는 적응 못하겠구나 싶었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고 저처럼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자존감 낮고, 이 아줌마도 자기 친정엄마가 혼자서 두 딸을 키우려고 하니까 험한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딸에게 고함지고 특히 맏딸에게 고함지려고 막 남편처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딸을 여기 맡겨놓고 지는 맨날 일하고 있잖아. 이 집 때문에 내가 퇴근을 못해. 아니 애를 데리러 안 와. 동도 다니는데 이까지 널짜놓고 가고 자기는 남편도 와서 일해 뭐 하는가 하면 음식 피자 같은 거 배달 대행하는 업체 이걸 운영하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기사들이 맨날 빵꾸를 낸다. 이거 음식이 배달하고 이런 게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늘 빵꾸 내고 안 와보고만. 그럼 이 아줌마가 맨날 그 빵꾸 메꿔야 돼. 그럼 9시 10시대가 애를 데리러 온다? 우리 연구소는 무슨 타가서 오는 짓을 하냐. 근데 내 같으면 야 우리가 무슨 타가서 온 줄 아나 하면서 내가 못되게 말할 텐데 저 모기님이 진짜 뭐 넘치는 마음으로 얘를 늘 친엄마처럼 있잖아. 심지어는요 자기 집 데리고 재우기도 해. 야는 주말 되면 모기님 집에 같이 한다니까. 웃기죠. 큰딸이 하는데 큰딸은 지금 의학연수 캐나다가 있고 그 이 은진이라는 애인데 은진이가 뭐라고 하잖아요. 이모 뭐라더라. 이모는 언제까지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 하면서 왜 가니까 나중에 자기가 시집 가서 애기를 낳으면 내 모습 보낸다고.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 자기가 못 따는 사람을 그 모기물 통해서 충분히 받고 이러니까 그 말하는 애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어떤 애들은요 엄마가 여기 막 근데 그만 보내자 그럼 막 울고 발버둥을 치면서 나 여기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나고 난 생각해 보니까 정신적으로 물론 우리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웠고 또 함께 살고 연없이 살다 돌아가셨고 캣조에 우리 엄마 여기 신라면에서 돌아가셨다고. 신라면 우리 형 후배 나는 병이거든. 우리 형은 여기 고성에서 살잖아요. 요번에 마지막에 병이 와서 이제 신라면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우리 삼형제가
특히 우리 형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엄마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데, 우리 엄마는 이상한, 우리 신경과 전공과 박사님, 우리 형이 모르는 책에도 안 나오는 바이러스가 우리 엄마에 침투해서 눈을 실명했어, 첫째. 한 눈을 실명하고, 두 번째 점점 가더니 온눈, 두 눈 다 실명하고, 좀 있으니까 7개월 지나니까 온몸이 마비됐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어. 돌아가신 날도 발끝부터 온몸이 점점 차가워져 오더라고. 근데 우리 형이 우리 엄마 그 차가워지고 있는 발끝부터 있잖아요. 온몸을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마지막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라도 행복하고 따뜻하게 인생을 마치시라고. 그 여기 엄마 귀에 대고 온몸을 주고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못 하겠던데. 내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고. 그리고 이제 엄마 장례식을 같은 병원에서 했는데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고요. 교회 형들 누나들이 조문을 왔잖아요. 온 교회가 다 조문을 왔는데 물론 목사님도 왔다고. 근데 목사님도 목사님이나 저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회 형들 우리 어머니 돌아가서 조문을 왔는데 그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요. 우리 형도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조문을 형들 누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원 없이 울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 형들 누나들이 마치 엄마 품 같았어요. 내가 마음껏 목나고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원 없이 장례식 날 원 없이 울었어. 내가 그렇게 울 수 있나 몰라. 그만큼 운 적이 내 평생에 없는 것 같아.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근데 너무 시원하더라니까. 깔끔하고 뒤끝 없고 슬픔을 원 없이 애도했어. 근데 뭐 엄마에 대해서 믿음이 남는다 이런 거 없고요. 우리 어머니 참 내 인생을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있고 엄마 자신도 내 인생에 이한이 없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돌아가요.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그랬지만 저는 정말 복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갑고 이렇게 참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육신적으로 우리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나도 옳고 그름이 있고 피를 보면 뽑고 싶고 막 그죠? 손대고 싶고 교정하고 싶고 막 자꾸 이렇잖아요. 이상하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엄마 품 같은 사회가 필요해요. 내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니까. 저도 우리 아이 최선을 다해서 키웠잖아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아빠가 잘 없어요. 내가 일일이 다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될까봐 내가 어릴 때 우리 아이한테 한 거 다 생략하는 거예요. 생각도 잘 안 나고. 정말 저는 우리 아이 4살 때 제 인생이 끝났다니까. 아,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 꼴을 당했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내 멘트했다니까. 나는 다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10,000원한테 돈이 받았잖아요. 우리 애도 내 꼴 났고 나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아이가 또 엄마 없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너무 절망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내가 미친놈처럼 짐승처럼 울부짖기도 했고 자존심을 두고 아이를 위할 수가 있다는. 근데 내가 그렇게 아이를 키웠잖아. 최선을 다했거든. 우리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경험을 더 시키려고 초등학교 때는 내가요 전국 방방곡곡을 차물고 아이 데리고 돌아다녔어. 경험을 많이 쌓게 해요. 옛날에 잠수는 제가 체험학습 쓰잖아요. 체험학습 어디 갔다 와. 예를 들어 전남 담양에 갔다 왔어. 제가 2박 3일 담양 갔다 오는 이거 뭐야 쓰잖아요. 써서 잠수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엄마들이 그걸 그대로 프린트해가 내가 한 그대로 내가 같은 식당 내가 같은 숙소 내가 체험학습 그렇게 잘했다니까. 근데 지금 겸손해서 뭐 요즘 젊은 엄마들 저보다 더 잘합니다 하고 막 이카고 그건 겸손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는 안 그래. 나는 여행 기획자 같았다니까.
유영준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하게 읽어가면서요.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에 가잖아. 그럼 유영준이 자기 대학원생 제자들 데려갔던 옥산장이라는 영화회가 거기서 참 그 옥산장 주인이 아우라지 거기서 막 수석을 수집해가지고 여관 만왕에 수석 기암 괴석들이 다 있고요. 또 이 아줌마한테 잘 보이면 그 구성진 정선아리라고 불러준다니까 옥산장 주인이. 그게 유영준 문화유산 답사하게 나와. 그럼 내가 그거 읽고 그대로 가고 이랬거든. 그리고 얼마나 수준 높은 체험학생이에요. 내가 우리 애들 이거 최선을 다했잖아. 수학 공부대로 엄마표는 내려오고.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니까. 뭐 우리 애들 행복하게 하는 거. 이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잠수에서 얼마나 유명해요. 여러분들 모르죠? 얼마나 유명한지.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아이들 사춘기 되고 길이 막히면 대구에 저 찾아 많이 왔어요. 잠수는 엄마들 상담하러. 모르지? 지금 뭐 내가 어린 엄마들한테 내가 그리고 내가 초딩 1학년들하고 지금 책벌하고 있잖아. 초딩 2학년들하고 내가 운동부 있었는데 대학생들 공부시키고 의식화시키고 이랬다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내게 감사하고 복이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릴 때 야학 다니면서 검정고시 배울 때 그 기억도 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더없이 엄마 품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그런 사회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다 우리 교회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부담되잖아. 저기 뭐 전도하러 왔나 싶고 그래서 내가 차마 그 이야기까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우리 연구소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찌고 뽑고 막 물론 인성이 저는 개차반이라가지고 어제는 내가 뭐 시박하니까 뭐 애가 하나 또 욕한다 그러면서 설령 그럴지라도 아이들이 뭐 저를 판단하고 뭐 하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혹시라도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라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엄마 품 같은 그런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이런 사회를 보고 옛날에 교회라고 불렀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근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왜곡되고 로마 카톨릭이 종교로 국교로 만들고 로마 황제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이걸 공인한 거예요. 그때 로마가 중세 천년을 지배했잖아. 그래서 뭐 온 세계를 정벌 하러 다녀야 돼. 정벌할 때 군사력만으로 정벌하면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뭐 아주 신랄한 정치학자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해요? 미국이 신식민지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옛날 식민지는 군사력으로 강점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신식민지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녀야 하니까 군사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보면 죄송한 말이에요. 성당 다니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카톨릭 안에는 온갖 민족의 종교가 다 짬뽕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토착화 해야 되잖아. 토착화 과정에서 염주 지금 카톨릭에서 묵주 노리고 있지 묵주.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온 거잖아. 그리고 중동지방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민족의 어떤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통합돼야 되거든.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되기 쉽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그 천주교는 교황청에서 정한 지침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명령하죠. 그러면 온 세계 똑같은 성당에서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공과를 공부해. 성당님은 알죠? 그 공과 공부라 해서 주일학교 공부 책이 딱 발간되거든. 그리고 그대로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엄청난 세계 종교가 됐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너무 커지다 보면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우리가 너무 자라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 그 뒷동산, 고향 이런 게 그게 옅어지는 것처럼 자칫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라도 당장 우리 연구소 막 커져가지고 미어 터지게 되거나 그럼 질이 낮아진다니까? 안 그래요? 아 보니까 모기쌤 있잖아.
여기서 뭐 애들가 전쟁처럼 있잖아. 막 찌르고 뽑고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러면서 수학 공부 시키더라. 겨우 뭐 20명도 안 되는 애들 수학 공부 시키는데 무슨 전쟁통 같아. 근데 목인 선생님이 얼마나 막 하여튼 집중력 있는지, 애살이 있는지, 막 애들 얼마나 막 무슨 막 대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아. 뭐 이상한 챕터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있잖아. 애들마다 막 데이터가 있고 막. 내가 그럼 제 방에 들어오면 내가 열등감 느낀다니까. 나는 애들 대충 던져놓거든. 공부는 너가 하는 거니까. 안 하면 차고 집에 가라카고 나 이카거든. 어제도 중생들 3명 와가지고 있잖아.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오늘 수학 치는데 어제 수학 공부하러 왔어. 3놈이. 와가지고 수학 공부하고 1시간 동안 떠들다 간다. 1시간 동안 수다 떨어. 일반은 공부시키려면 어떻게 해? 내가 또 쌍욕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건 내가 내 아들도 아니고 뭐 내 입 더러우니까 가만히 있었어. 1시간 수다 떨고 나서 집에 가자 하면서. 근데 목이님 방에 가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이님 방에서 애들 수학 100점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 우리 애들 중에 성적 낮은 놈이 거의 없어. 목이님 방 애들은 얼마나 좋은 성취를 보이는지요. 너무 신기하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목이님이 엄마 같아, 엄마. 아니, 엄마보다 더 해, 사실. 애들 얼마나 안식하는지. 진짜 엄마 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엄마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맞죠? 사회가 필요하다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까 그 말했죠. 교부, 어떤 교부가 이름 생각 안 나는 어떤 유명한 교부 같아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다. 근데 어떤 사회가 어머니의 품 같다. 원래 교회란 말이 어떤 사회란 뜻이에요. 이걸 처음에 교회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그랬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출세하고 경쟁하고 높아지고,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치로 살아가는 게 지금 일반적인 사회죠, 사회, 세상인데, 여기서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행복해져야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주로 살잖아? 나중에. 근데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야 돼.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그 가치로부터 빠져나왔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사회, 이게, 그죠? 그,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름받아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뭐, 이상한 학교 강의 듣다가, 뭐가 들려서 여기까지 온 것일지도 몰라. 와보고 또 아니라서 다 간 사람도 많고, 꾸준히 오신 분들은 뭔가 좀 들린 거야. 본인들은 모를 거라, 뭐가 들렸는지 모를 거야. 근데 하여튼 뭐가 들리게 돼 있다니까. 자기를 복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어떤 말이 들리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아 나온 사회를 보고 그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 이걸 나중에 누군가가 영어로 처치라고 번역하고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했어.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선입견이 있죠. 고딕 양식의 건축물에 십자가 달린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물이지, 건물. 예배당, 뭐 건물이죠. 진짜 왜 그게 아니고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강의 들어왔잖아요, 연구소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떤 가치로 살아.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항상 내일, 지금 열심히 아이를 공부시키면 내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오늘, 내일은 다시 오지 않는다잖아. 내일 만나본 사람 있어요? 없어. 인생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근데 쉽지 않은 게 세상의 지배적 가치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거든, 미래거든. 그래서 지금 허리띠 조르고 살잖아. 아니 지금 행복한 일이 생겼어.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니까? 거대한 걸 누리려고 하지.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것 중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소확행이라고 했죠. 소확행.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수필에 썼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거기 무라카미 묘사에 따르면 갓 구워진 빵을 찢어 먹을 때 그 빵에서 나는 향기,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가끔씩 커피 마실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커피 향 이런 거 너무 행복하죠. 이게 소액, 작지만 소중한 행복. 우리는 늘 거대 담는 크고 어쩌고 천국 해사고 뭐 이상한 소리 사고 또 뭐 너무 거대한 걸 생각한다니까. 우리 애가 나중에 서울대학교 가면 뭐 아니 우리 애가 나중에 뭐 좋은 직업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우리 애 오늘도 이불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아빠 나오면서 이 새끼가 아니고 우리 지금 일찍 후에 그 로스 불문 시험 치거든. 근데 내가 지금 10시에 나오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그리고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러다 나오면서 아이한테 인사하고 났어요. 우리 아들 오늘 아빠 갔다 올게 잘 살아 하면서 사랑해 하면서. 이게 행복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로스쿨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 판검사가 돼? 그럼 그때 행복하고 지금 어때요? 행복을 유보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제도 우리 아이 안으면서 했어요. 야, 니하고 이제 2달 이렇게 같이 살기 기회가 주어진 게 지금 네가 20살 이후로 우리가 28이니까 오랜만이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말 되면 또 밤 얻어서 서울 올라가야 된다니까. 로스쿨 치고 나면. 그러니까 미루는 게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오늘도 우리가 건져 올리고 수확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행복을 누리고 살아. 근데 뭐 거창하게 뭐 전당 가서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살고 있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 없지. 그죠? 아니 그 톨스토이 그 단편 중에 그런 말 그거 있다 했죠? 구두장 마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니까. 꿈에 예수가 나타나서 오늘 내가 니한테 가겠다 했어. 그래가지고 구두장이 할아버지 마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 청소하고 막 구두가게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어. 근데 예수가 안 왔잖아. 그날 밤에 다시 꿈을 꿨다. 예수가 또 찾아왔어. 예수님 오늘 왜 안 왔어요?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아침에 그 어떤 우리 아줌마 왔지? 네가 친절하게 잘 대해줬잖아. 그게 나였어. 하면서. 그 예수를 거창하게 뭐 신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죠? 지금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웃들 안에 그런 예수 같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누리는 거지. 그렇게 안 누리면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누려요. 우리 2000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 보면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역사서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 조세푸스라고 이분이 이제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로마의 귀화에서 산 유대인인데 이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부식처럼 김부식이 삼국 사기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고대사를 썼어.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 예수에 관해서 딱 7줄 나와. 한 문단. 갈릴리 시골 지방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소요를 일으키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지금도 일부 무리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7줄밖에 안 나와. 우리가 2000년 돌아가서 예수가 살았던 세대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절대 다수의 유태인들이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죽이는데 다 동의했죠. 일부 예수가 친했던 제자들하고 뭐 마리아니 뭐 몇몇 여자들만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우리는 2000년에 돌아가도 예수를 누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 우리 같은 싸가지를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뭐 굉장한 무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죽고 나서 뭐 사고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랑한다 하고요. 안아주고 지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고 안아주고 찌고 하는 날이요. 다시는 안 온다니까. 근데 다시는 안 왔잖아. 우리 20살 되고 공부 잘해서 서울 가보니까 2달에 한 번씩 2박 3일 만난다니까. 그것도 2박 3일 더 시간을 계산해봐. 동대구에서 픽업하러 가가지고 한번 안아보고 집에 들어가지고 한번 안아보고 그게 끝이라. 그 다음부터 지는 노트북하고 나는 컴퓨터하고 그하고 또 간다니까. 갈 때 되면 또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잘 살아 하고 또 헤어지고. 별거 없어.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 무라카미 하루키 이거 아줌마들이 좋아하는데 그죠? 너무 신기하게 그냥 소확 캠프. 또 뭐더라 뭐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갓 구워내진 빵을 찢어 먹을 때 나오는 거 빵에서 나는 향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을 너무 막 크게 생각하지 말고, 뭐 엄마는 두려워 이래가지고 뭐 밤을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겠어요? 계산. 아이고, 속담이 인용할 게 그리 없나? 좋은 말도 많은데 꼭 이상한 속담을 그었다고 왜 인생에 갖다 붙여가지고 걱정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생명은 자란다 이걸 갖다 붙이라니까. 그죠? 밀은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열매를 맺으면 가라지가 구분이 돼. 그러면 줄어들어. 근데 우리 애들이 늘 하잖아. 어릴 때 세수도 안 하고 막 양치하러 가면 전동치에서 스위치만 눌러놓고 막 씻기 정말 싫어하고 그랬어요. 이러던 놈이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그죠? 1시간 동안 안 나온다니까. 지 가위 빛 들고 다니고요. 지금도 우리 애 그 화장실 가봐. 거실 화장실 가면 우리 애 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거는 다 처박혔어. 어디로. 그러니까 자라서 이렇게 된 거죠. 자기 담돌이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게 되는 거. 이게 생명이 자라서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정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거기다 대고 이상한 속담 갖다 붙이지 말고 제가 한 말을 거기다 딱 적용하라니까. 생명은 자란다. 우리 그림책 중에 그런 거 많거든요. 나는 자라요도 있고. 아이들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자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좀 그죠? 부정적인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교정하려고 하다가 피 뽑으려고 하다가 목까지 뽑는다. 작품 조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이 지혜로운 주인이 종에게 말했어요. 피를 뽑으려고 하다가 목까지 뽑겠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열매가 펴면 금방 구분이 돼서 뽑기 쉬우고 처리하기 쉬울 것이다. 우리 아이들 생명이 자라면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이상하다니까. 저도 해보니까 내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아이도 좀 있지만 옛날에 정말 전 저밖에 몰랐거든. 근데 인생이 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누각하다는 거 익어가는 것이다.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서 우리가 몰랐던 부모님 마음도 점점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시 흘려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엄마 품 같은 따뜻함을 다시 우리 아이들을 유전하면 최선이고.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진짜 어렵다. 내가 해보니까 공부시키려고 하면 애 잡아야지 안 잡고 방법이 없고 아니, 방법 없다니까. 안 잡고 뭐 공부 잘시킬 생각하지 마. 엄마 아니면 누가 잡노? 그렇잖아요. 남들이 우리 애 뭐라고 하면 쥐고 싶잖아. 그 애 좀 때려도 돼. 뭘 그걸 안 때리려고 뭐 하지 말고 혼낼 때 혼내고 막. 나도 우리 아들 성질 낼 때 성질 낸다니까. 내가 맨날 우리 아들 사랑해 이까먹한 줄 알아요? 근데 월요일날 우리 애가 월요일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뭐라고 하잖아요? 아빠 이리 와봐 하면서 게임 그만하고 거실을 부르더라고. 아빠는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가지고 나를 용기를 주고 해야 될까 애가 한번 용기를 줘봐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월요일날 우리 어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대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다 쓰이고 있다. 네 인생은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 그죠? 그럼 네가 다시 또 로스쿨 공부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빠가 강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뭐 온갖 영어 인증시험처럼 성적표 다 가져오면 그거 내가 다 PPT 만들어다가 하지. 아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아빠가 네 잡은 거 있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화폐박물관 견학 갔다가 네 뒤지도록 팬 적이 있지? 우리는 기억을 못했는데 근데 진짜 뒤지도록 팬 적이 있어. 뚜껑 열려가지고 아침 먹고 가자 했는데 분명히 대전에서 우리 교회 형제집에서 잤는데 그 집 꼬마하고 논이랑 아침을 안 먹는 거야. 근데 화폐박물관 갔는데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그 귀한 화폐박물관, 지지박물관 대전에 가면 그런 거 많거든? 매점은 없지. 말 아빠가 캣잭 하면서 징징거리면 캣잭 하면서 매점 없대. 뭐 아무 징징거리도 대책이 없다 하면서 캔데도 지가 배고프니까 엄마 따라면서 계속 징징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뚜껑 열려가 애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요. 주차장에 데리고 와가 막 차 옆에 세워놓고 막 바로 차고 막 내가 막 뚜껑이 열리면 안 다치잖아. 아, 여러분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대전에 화폐박물관이 어디 있는가 조폐공사 안에 있어. 조폐공사 돈 찍는 곳이잖아. 곳곳에 CCTV가 있다. 그게 CCTV를 보고 경비실에 연락이 와가지고 경비실이 조폐공사 경비실 직원들 경찰같이 또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래 있더라. 뭐 경찰 같은 사람 막 뛰어오는 거야. 내가 뭐 그리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요즘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 뭐 체험학교 간다고 가보면 맨날 싸우지? 아빠가 애 패고 막 하잖아요. 가족끼리 여행 다니봐 뭐 즐거울 것 같지? 별로 안 즐거워. 왜 그래? 안 해봤어요? 출발하다가 뭐 우리 아이 카드 안 왔다 하고 가면 또 차 돌려야 되고 열받는다니까. 여행도 가족끼리 가면 별로 재미없어. 물론 소중한 추억이지만 여행도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다녀야 훨씬 풍요롭다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안 다니잖아. 저는 항상 제 강의 듣는 엄마들하고 아니면 교회 형제들하고 늘 같이 다녔어요. 그 수십 명씩 같이 다녔다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잘 키울 때도 안 돼.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함께 키워, 함께. 그래서 옛날부터 인류가 그 만드는 지혜가 공동체잖아. 똑똑한 사람들은 거대한 공동체 생각했죠. 공산주의, 유토피아, 무릉도원, 천국. 전부 이렇게 거창한 걸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죠? 아이들의 부정적인 것을 생명이 자라서 덮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천국이라니까. 이게 내 말이고 예수님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씨를 뿌린 농부 같으니 다음날 밭에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대. 주인이 종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뽑아버릴까 하더래. 지혜로운 주인이 그냥 두라는 거야.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뽑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치지 않게 되는 거지.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은 생명이 자라면 다 해소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서 문제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물학적 생명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뿌려지기만 하면 다 풍요로워진다. 저같이 이 황폐한 밭에도 좋은 씨가 뿌려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상도 너무 자랑스럽다 하면서 내가 했죠. 페이스북에 내가 게임해가지고 1등한 총소리고 배틀 가운데 1등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우리 목사님 그것까지 대놓고 있잖아. 상도 이제 장하다 자랑스럽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아프셔가지고 작년에 우리 형제들이 대신 목사님 대신 돌아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순서가 왔어. 교형제들 앞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그 교회는 못 오시고 아파가지고 저 뭐지? 카메라를 하는 거 보고 화상을 한 거 보고 유명한 프로그램 스카이프로 우리 목사님 화답하는데요. 뭐라 했잖아요? 상도가 어떻게 이렇게 살 줄 알았나 하면서 상도가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도에게는 정말 좋은 어머니가 있었다면서 그 어머니가 어느 아침에 찾아와서 우리 상도 좀 살려주세요 했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상도가 있게 했다가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대. 그렇게 늘 자기를 낮추시는 분.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막 오늘 상도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도 울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누가 그걸 타이핑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놨어요. 중요한 그런 전화 목요일 커가지고 어디 놔둔 줄 알아? 우리 카페 왼쪽 게시물 제일 밑에 보면 쉴만한 물가라고 있어. 거기 보면 우리 교회 게시판에서 올려지는 것 중에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덜 종교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감할 만한 건 전부 다 나르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도 있고요. 내 동생 죽을 때 이야기도 있고요. 오만 일이 다 있어. 그 저는 꾸미지도 못하잖아. 하도 떠벌리고 댕겨가지고. 이거 뭐지? 요즘 현대인들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엿보기라고, 엿보기. 그래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많이 유행하잖아. 생존 프로그램 이런 거. 유리창에 막 사람들 넣어놓고 사는 거 막 중계하고 이런 거. 우리 강의는요, 이거 제가 살아가는 걸 중계방송하는 거야, 사실. 여과 없이. 그래, 엄마의 품.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품이, 그죠? 이 책의 주인공 아이가 엄마 품을 그렇게 느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고,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못하면 여기 함께 한대, 함께. 내가 못하는 거 목인님이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목이님한테 맡기는 정말 복 있는 분들. 목이님은 내한테는 정말 못되게 해. 어떻게 저러나 몰라. 근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완전히 뭐 이거 정말 그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한테만 이제 만만하니까 내가 친정 아빠 같대. 그래가지고 뭐 내가 목이님 남편 안서방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죠? 엄마 품 같은 경험 이런 걸 하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름 캠프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지내보고 찌고 먹고 살아보고 그러면 더 친해지거든. 밤 안 자고 막 밤늦게 수다 떨고 뭐 맥주 한잔 하고 막 이러면서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면요 내 마음을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 안 그래요? 또 내 마음을 말해도 알아듣는 인간이 없어. 친정에 가서 못하잖아요. 친정 부모님한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한다니까? 산 세월이 다르거든 이제. 내면은 다 달라. 한 배에서 나도 생각이 다 다르고 이렇다니까.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표현할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종강 파티 하잖아? 종강 파티 되면 한 학기 동안 강의든 소감을 이야기해야 돼. 소감 이야기 시켜보면 엄마들 다 울잖아. 왜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죠? 내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 만나봐. 그럼 내가 안심하고 두서없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게 돼. 이게 시작이랄까 시작. 표현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내게 나도 모르는 게 나와.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알 텐데 분명히 내가 오늘 조강 파티 때 요 말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왔어. 그래서 뭐 다과 같은 거 좀 먹고 난 다음에 말 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했던 말이 안 나와. 나도 몰랐던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내게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도 처음에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 그랬다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마이크 딱 잡고 말하면요 내가 원치 않았던 말이 나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 한 번도 내 말을 끝까지 내 마음을 진심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죠? 또 내가 말했을 때 그 마음을, 그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알아듣는 이런 상대방을 잘 못 만나고, 이건 그죠? 가족이라도 잘 못해. 엄마들 왜 제 강의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엄마들 마음을 알거든. 내가 똑같이 불안해하면서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죠? 엄마들 안에는 비록 오늘 애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한데 애 잡지 말아, 애 물 거 다 갖고 태어났는데 아그래 별나노 이렇게 잡고 있지. 근데 지금 나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 우리 애가 안 겪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남편도 몰라.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를 설득할 때 이렇게 말했어. 아마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이렇게 말했대. 너무 안 신기해요? 내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노인이 자기가 내 아버지가 되겠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야. 난 그 말 듣는데요.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알지? 하면서.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지. 사람들은 내가 뭐 불성실하다, 게으르다, 뭐 우리 형 뭐 맨날 내한테 이지랄 하더라고. 아니, 내가 불성실하고 게으른데 중고등학교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겠어요? 안 그래? 아, 나도 최선을 다했다니까. 근데 어떤 기준으로 보니까 지보다 좀 불성실했겠지.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손가락질 하고 있거든. 근데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와 정말 그렇네. 과연 그렇네. 나도 내 환경과 조건에 몰려가지고 거덕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지. 이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미처 몰랐지. 그 말 듣고 나니까 언어가 있으니까 내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꽃이 내게 와서 꽃이 됐대. 김춘수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있어. 언어가 내 마음을 표현해. 그러면 아 그래 내 마음이 그거였어. 이렇게.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어떤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마음을 표현을 못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피부 광고 나오잖아.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표현할 말이 없네 하면서. 엄마들 정말 뭐 강의 듣다 보면 내게 막 뭐 오잖아. 뭐 뭉클거리고 뭐 그러죠. 울기도 한다 하고 하네. 근데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해. 왜? 내게 언어가 없어. 저는요 그 언어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언어로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마음을 우리 아이한테 마음껏 표현하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게 저는 그런 언어가 없었어요. 근데 나도 창조된 거지. 내가 하는 이 말들은요 전부 창조된 거라. 내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요. 창조라는 말은 그죠? 시작됐다는 말이라고 했죠. 제네시스. 기원 또는 시작. 창세기라는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창세기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란 말의 영어 버전은요 제네시스야. 현대사로 제네시스. 제네시스를 네이버에 찾아보면요 기원 또는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된 거지. 내가 저절로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요. 내 언어는 시작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내게 언어가 창조됐어. 우리 아이들 왜 그림책 많이 읽다 보면 새로운 어휘가 창조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습득이라 할 수도 있고 창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신기하다.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계속 들어봐요. 내게 뭐가 창조된다니까. 어떤 게 빛이 창조돼. 나는 어두웠잖아. 캄캄한 동굴 같았어. 어떤 말을 들으면요 한 줄기 빛이 그죠? 아주 날카롭게 내 깊숙이 파고든다니까. 저는 우리 목사 말씀 듣다 그런 경험이 있어. 아 나는 캄캄한 어두운 동굴 같아. 끝이 없는 터널 같았거든. 근데 그 터널을 헤집고 한 줄기 빛이 찾아 들어오더라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빛이 창조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성경을 쓴 거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다 보니까 그렇네.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몰라. 유튜브에 다 뒤져보라니까. 이런 말이 있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어떤 마음. 이 마음을 내가 25년간 그죠? 시처럼 뿌림받고 내가 거기서 자랐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밭인 줄 알기만 하는데 씨가 있으면 밭이거든. 씨가 없으면 흙이고. 맞죠? 씨 없으면 흙이에요. 근데 씨가 흙에 뿌리지 않아 밭이 돼요. 그러면 밭은 뭐 아무 잘못도 없어. 좋은 씨만 뿌려주면 저절로 자라. 아이들에게도요.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떤 것이 공급되기만 하면 아이들의 생명이 자라게 돼요. 아주 건강해진다니까. 우리 연구소년들 보면 공통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담대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뭐 쭈삣쭈삣 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한 6개월만 지나면요 완전히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죠. 무엇이 짓눌려 있잖아. 규범, 제도, 규칙, 옳고 그름 이런 데 아이들이 다 찌들어 있거든.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 그래서 눈치 보고 어른들 눈치 보고 뭐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떤 규범이 있잖아. 우리 한국 사회에 다 그랬다니까. 근데 애들 와가지고 나중에 된 거 어쩐지 알아? 아나무인이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보기 당당하잖아. 애들이. 어른들이 뭘 해도 아니요 할 줄 알아야지. 어디 여자애들 뭐 마찬가지로 가격하면 안 가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 근데 안 돼요 안 가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걸 못한다니까. 우리 연구소는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막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 모기님 저한테 처음 전화할 때 10몇 년에 어떤지 알아요? 자기 말은 전화통을 20번인가 들었다 놨다 했대. 그때 뭐 이거 톡 이런 거 없을 때잖아. 엄마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나한테 질문하려고 전화하는데 엄마도 그때 말로 해서 어떤 엄마는 애가 방과 후에 점심시간에 밥을 자꾸 늦게 먹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계속 혼난다는 거야. 그걸 내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통을 20번인가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였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좀 친해지니까 뭐라 하잖아요. 그 아줌마는 내 태워가지고 이렇게 모임 다니고 이랬거든. 모기님하고 나눠가지고. 지금은 바빠가지고 못 오는데. 나중에 되니까 있잖아요. 차 타고 가다 열받으니까 있잖아요. 화물 트럭 뒤로 차를 몰고 들어간다. 내하고 싸우다가.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아줌마 지금 자기 남편 데리고 교회 온잖아요. 옛날에 남편이 내불러가지고 막 내버락하고 했다 했죠. 신기한 일이 벌어져.
남편들 다 내보고 나중에 형님 가고 그러죠. 그런 날이 속속이로 가요. 그러니까 꾸준히 오신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나 아까 그 뭐지? 다이아몬드? 칠곡에서 오신다는 보면 너무 신기하네. 물론 뭐 서울에서도 오긴 하더라만 이번에 뭐 서울, 인천 막 이런 데서 오잖아. 베트남에서 온다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게 무슨 연어 같아, 연어. 어떤 말을 듣고 그 본향을 찾아가는, 모천을 찾아가는 그 연어의 생명처럼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촉이 있어, 촉이. 그래가지고 목인 같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다니까. 여기 뭐 굉장히 뭐 처음 온 엄마들 여기 뭐 굉장히 저끼리 친해가지고 막 적응자 한다고 이렇게 하는 엄마들 있잖아. 처음 온 엄마들. 근데 여기 있는 말 다 그랬어, 처음에. 여기 원래 내 알던 엄마 하나도 없거든. 제일 오래된 아줌마가 목인님인데 지금 겸이가 20몇 살이지? 22살인가? 21살? 겸이가 9살 때 내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세겹에서. 몇 년 지났지? 그래, 그때 저 아줌마 있잖아. 강의 듣다가 좀 좋은 강의를 한다 싶으니까 선생님한테 점심 대접한다고 성서에 있는 유명한 뭐 호박 오리구이인가? 세방골에 그 유명한 거 있지. 거기 나를 초대했다. 근데 자기가 같이 강의를 들어왔던 장기초등학교 같은 엄마들 5명 같이 왔어. 근데 얼마나 그날도 싸가지가 없던지 자기 같이 온 엄마들한테 뭘 하면 줄 알아? 너는 이거 먹지 말이 하면서 선생님은 드셔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에서 구두 던진 이야기 했어요. 목이 초창기 어떤지 알아? 그 유명한 구두인가 봐, 브랜드 구두인가 봐. 그 뭐 굽을 갈아달라고 AS 롯데백화점 1층 갖다 맡겼잖아. 찾으러 갔어. 찾아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구두를 저번한테 했잖아. 집을 던진다니까. 와, 뭐라고 막 악을 쓰면서. 진짜. 그런데 무서워가지고요. 아니, 쪽팔려가지고 내가 슬금슬금 뒤로 왔잖아. 나 모른 척 하려고. 또 있어. 한 번도 말하는 이야기도 또 한번 하자. 롯데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시비가 없었어. 어떤 남자하고. 그 남자가 막 끝까지 양보를 안 하니까 목이님이 이제 할 수 없이 양보를 하면서 창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하여튼 뭐라고 되게 재수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 상대를 정말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바로 내리기만 와가 삿대질 하면서 뒤에 남자 내가 타고 있는지 몰랐어. 내가 뒷자리에 앉아있잖아. 둘이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데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나중에 목이한테 어떤 후환을 당했어.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목이님 대신해서 또 욕하면서 싸우고. 야 이게 무슨 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좋은 씨가 뿌리지 않으면 인간 구실을 못해. 여러분들 안 그랬지 않아?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는 싸가지 보면 똑같이 뭐. 아니요, 흙은요,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씨가 뿌리지 않으면 심하리라. 뭐 소용없어. 그죠? 좋은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히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좀 귀해요. 내가 뭐 잘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죠?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좋은 말씀의 열매를 막 맺거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없어. 인생이 너무 귀하죠.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씨가 없었던 거지. 좋은 씨를 만나면, 좋은 씨를 가진 농부를 만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아이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랑을 공급하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바로 하면 우리를 뭘 한 줄 알아? 내가 1시간 동안 쫙 이야기했다? 애를 살리는 격려를 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한결같이 꾸준하게 나왔다. 수능 때도 그랬지 않냐. 그래서 아빠는 수시에 아무 데도 안 냈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고 아빠 그 빙산 이야기 해봐 이카라고. 내가 강의 때 빙산 이야기 자주 하죠. 빙산처럼 기초가 튼튼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쭉 이야기했어. 또 전에 안 했던 이야기도 막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빠는 마르지 않는 샘 같다 쥐가 들어도 그렇거든. 마르지 않는 샘같이 늘 어디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쥐한테 먹이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거든.
우리가 그 어떤 생명이 오면요,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니까. 그걸 아이에게 계속 콸콸콸 흘려보내봐. 나는 우리 아들한테서 최대 찬사를 듣고 살잖아요. 28살 청년이 뭐라 해요, 저보고. 와, 아빠는, 그죠? 뭐,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뭐라 하죠? 아빠도 로스쿨 같지 않게 한다니까. 얘는요, 지금 아빠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어딜 가면 아빠는 그러면 영대 로스쿨에도 가자 하겠어. 자기는 서울에 있는 로스쿨 가고. 내가 당장 시험 좀 엄청 높은 성적 받을 줄 알았다니까, 지금. 너무 감사하죠. 정말 어떻게 기적 같죠? 아이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28 청년하고 제가 밤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쑥스러움 없이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이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해야 돼. 뭐가 와서 내가 자꾸 표현을 해봐야 돼. 안 그러면 내 마음을 못 표현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애들 사랑한다 해보니까 안 되잖아, 어색해서. 갑자기 뭐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강의 듣고 와서 갑자기 남편한테 뭐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카톡하면 남편 뭐라 해요? 막 하면 이칸다니까. 오익하면 이칸다니까. 갑자기 무슨 일 있나 이칸다니까. 왜? 평소에 우리가 못하는 짓을 하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래? 꾸준히 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의 언어가 돼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은요, 어음이 아니라 부도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이 논리나 나중에 우리 애가 대학 가고 좋은데 취직하면 하고 똑같은 논리라니까. 그게 똑같은 논리예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잖아. 미래에, 먼 날. 이건 부도날지도 몰라. 근데 오늘 하루하루 작은 행복들을 내가 모아가면요, 그걸 기억 창고에 저장해 가면 우리가 행복하는 길을 알게 된다니까. 작은 데부터 시작해서 큰 행복까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적 같은 길에 들어선 거야, 지금.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 여기서도 좀 있으면 버릴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버림 엄청나게 받았거든. 저는요, 제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다니까.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잖아. 조금만 수틀리면 가쁘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살아남을지 몰라. 나중에 그럼 진짜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죠. 매일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살아봅시다.